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김 원장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요. 네. 지금 대형 병원 응급실, 네. 아마 강남 성모병원을 예를 들어서 네. 전광판이 있는 모양이에요. 접수부부터 네. 응급 진료 받을 때까지 13시간 26분 걸린다. 그게 뭔 응급실입니까? 13시간 더 걸릴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한 예.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대형 병원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대형 병원 응급실 환자가 급증을 해가지고 그 전에도 실제로 문케어 전에도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문재인 케어가 되면서 그 응급실에서 하는 수가 치료 행위들이 많이 대거 보험으로 급여로 들어오면서 예. 그 대형병 응급실 오는 거를 부담이 없어하고 또 대형병원에 입원을 하는 통로로 응급실을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제로 응급한 환자가 오는 게 아니라 입원 대기 환자들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은 거의 전쟁터인데 그 아주 급한 환자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5 병원에 입원하려면 네. 최소 1, 2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응급실을 통해 빨리 가려고 네. 저렇게 한다는 건데요. 네. 지금 오늘 아까 제가 제 뉴스 브리핑 네.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래 달았어요. 몇 년 전부터 황 소장이 문재인 케어가 되면 네. 이제 대형 병원이 심화되면서 네. 쏠림이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동네 병원들이 다 네. 그리고 또 중소병원들이 네. 문을 닫게 될 거다.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이 빅5 병원의 진료비가 4조 6천억 네. 공단에서 지불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진료비 비중이 34%로 네. 올라갔다. 전체 그렇죠. 네. 병원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네 병원의 고사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개인 병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를 전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버리는 쪽으로 가니까 환자들이 또 그런 강제로 못 가게 차단하는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택치료제가 없어지면서 그 부담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으로 너나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형 병원의 그 진료비 포션은 올라가고 오히려 개인 병원이나 중소병원이 차지했던 진료비 부담액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이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중소형 병원들이 지금 계속 중소형 병원이 그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간호사 진료 인력을 그 제대로 그 데려오지 못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양면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그 남쪽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쪽에서는 간호사를 못 구해서 중소병원들이 아우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수도권은 그래도 간호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간호사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병원을 이렇게 그 계획적으로 고사시키고 개인 병원도 고사시키고 나중에 원격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제가 상상을 하기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건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제 거기에 원격 의료하고 또 하나 더해서 의료 민영화를 저는 하려고 한다. 노무현 때부터 의료 민영화와 원격 의료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좌파 진영에서 했고 네.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네. 또 보수 정권에서도 시도를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왜 좌우를 넘나들면서 원격 언론이 언론 민영하니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시도되느냐. 네. 이거는 이 한국의 재벌들이 네, 거대 재벌. 좌우를 네. 넘나들면서 다 로비를 해서 네. 주무르니까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네. 보수 진보 좌우가 그렇죠. 없이 네, 네. 다 똑같이 네. 그걸 하려고 정권마다 줄기차게 시도한다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뭐 원격으로 시범 테스트 한다고 아, 그렇죠. 네. 심지어 뭐 약도 배달시키는 네, 것까지도 네, 네,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 영리병원 네. 허가 제주도에 저 난리 난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그건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이 2013년까지 그 원격 의료하고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 끝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삼성이 새로 신세대 먹거리 산업 중에 바이오가 들어가는데 바이오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제약이 아니라 제약은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네. 수십조가 투입돼야 네. 돼.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타겟으로 삼고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메디슨이라고 하는 네, 네. 의료기기 한국에서 제일 네. 큰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해 네. 일부러 이렇게 대형 병원에 네. 중소병원을 죽이고 네. 대형 병원에 그냥 네. 역전 앞바다 네. 거의 뭐 역전처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가고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자기 주변에 네. 측근 중에 의사도 있고 네. 네. 약사도 있어요. 네. 네. 굉장히 가까운 측근 중이에요. 네. 그래서 문희 3대 먹거리 중에 바이오 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차세대 이 네. 차하고 네. 바이오 헬스하고 네. 뭐 반도체 비메모리 네. 반도체입니까? 그래서 그거 세 개를 3대 먹거리인가 네. 그렇게 정말 했지 않습니까? 선정했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의료 분야에서 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집단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재인 케어를 하는 거는 네. 단순히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 외에 네. 의료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뜯어 고쳐서 네.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갖고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한 상황이죠.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뭐 이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익 교수, 네. 네. 그 저 양반 뭐 지금 뭐 저도 옛날부터 네, 90년대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영국식으로 갖고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영국식에 보면 이 공공 의료 분야는 네. 거의 이거 저열하게 네. 아주 그냥 의사 수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엉망인 네.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이 민영화 부분은 최고급 네. 호텔로 만들어 놓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영국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국에도 도입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네. 기계가 감당을 하는 네. 원격 의료로 하고 네. 그래서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견디겠느냐 못 견디겠지. 그렇죠. 그럼 원격 의료로 해. 네. 어지간한 거는 네. 집에서 약은 던져줄게. 네. 배달해줄게. 그렇게 하고 부자들은 굳이 자기 돈이 있다는데 네. 이렇게 기다리면서 갈 수 있나. 그럼 뭐 새로운 의료 시장을 여는 의미에서 그건 또 개방하자. 네. 그걸 시도하려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영리병원을 좌우파 병원에서 같이 시도했던 좌우파 정권에서 같이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진짜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료 인상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로 지금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가 서서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더더구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걸 하루아침에 정상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나 이런 게 네. 다 무너지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의료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위기의식을 못 느끼나요? 위기의식을 느낀 지는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체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서 외쳐도 국민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이 붕괴되어야지 그 상황을 이제 의사들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병원 다 사가라고 네. 우리 다 월급제로 그런 해달라고 네. 그래 하세요 그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 네. 그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트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 그 월급제로 다들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대형 병원으로 심화되면 네. 그걸 대형 병원 몇 개가 다 커버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점 병원들이 사라지니까 네. 민간 거점 병원이 사라지니까 공영 거점 병원으로 가려면 그 뭐 지금 보건소 시설로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의사들이 다 망한 걸 정부가 인수해서 네. 그 의사들은 거기에 네. 주인해서 네. 이제 월급장이가 돼가 네. 네? 하게끔 그래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정부가 재정이 되겠어요? 참. 초보의사들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나 그것도 또 좀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월급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인수를 할 돈이 없겠죠. 병원 자체 시설과 이런 거 감가상각 한다고 해도. 그러겠네. 네. 자, 이제 환청으로 네. 부인을 이렇게 딸도 살해한 네. 60대 남자가 있더라고요. 네. 뭐 실직을 해가지고 좀 자신의 상황이 네. 좀 불우하니까 네. 정신적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환청. 네. 뭐 심지어 환청뿐만 아니라 환시라고 합니까? 네. 네.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생신가 꿈인가 구분을 못하는. 구분을 못하면서 네. 실제로 자기가 느낀 환각을 네. 진실로 알고 네. 이제 마누라가 내가 무능해지니까 외도를 하구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네. 저한테 이제 이런 환시가 있는 환자가 오면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진료를 하냐면 일단은 네. 뇌 종양이라든지 네. 다른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무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간질 상태에서도 환시를 볼 수가 있고 대부분 환시가 나타나는 경우는 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병적 우울증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것들은 환시는 거의 없고 대부분 환청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먼저 뇌 촬영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피 검사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우울증 정도를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확실하다라고 우울증에 의한 다른 신체적 질환이 없다는 게 확인되고 우울증에 의한 환시다라고 생각 들면 이제 항정신병 약하고 항우울제를 충분히 쓰겠죠. 그러면 보통 환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자가 2주 전인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환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그냥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만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될 거는 환청은 생각보다 약에 대한 반응이 좋다. 그리고 환시가 있는 거는 꼭 뇌에 병변이 있을 걸 생각을 해서 뇌 촬영이라든지 이런 뇌 검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조현병은 없다 하고 네, 조현병은 아니죠. 이제 우울증으로 옛날에도 치료를 받았는데 네. 5월 달에 직장을 그만둔 뒤에 심해져서 보름 전에도 가서 약을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최근에 이 현상이 심해지면서 아마 약도 제대로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자다 일어나서 이제 자신이
환청 환시를 하는 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부인을 죽이고 말리는 딸을 죽이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근데 어떤 남자들이 있어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 시켰는데 일주일쯤 지난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틀 지났고 시체들은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 조현병 환자인 수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뷰티풀 마인드인가. 네. 예. 뷰티풀 마인드 그 처음부터 중간쯤까지 그 환자가 막 쫓기고 이렇게 그런 자기가 뭐 정보기관에 그런 것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60대가 느꼈을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내 딸과 내 부인이 그 남자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그 소리가 다 들리고 그걸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흉측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가 아닌데 소리가 들리는 거. 소리가 들리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가 아닌 게 보일 정도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환청보다 환시가요? 그러니까 환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 그 뇌 촬영을 하거나 그러면 뇌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뇌라든지 대사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실질적인 그 육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질병이 있을 때 그런 환시가 보이기 때문에 환시가 보인다고 하면 꼭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사람들은 살면서 사는 게 뭐 거의 고통받는 과정인데 속 편한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직을 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해서 다 저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잘 버텨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일을 겪으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미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병적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이 좋아지면 그 증상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과 차이가 정신병적 우울증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정신병적 우울증이 맞다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 뇌 검사는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담당 주치를 하면 뇌 검사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민감하고 그래서 뭐 우울증기야 대부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저래 환청 환시까지 오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질에 관한 문제입니까? 뭐 어떤 지금 현재까지도 그거에 정확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정신과적인 질병 모델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쓴다고 그랬죠. 생물학적인 면, 그다음에 정신적인 면, 그다음에 사회적인 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합쳐져서 정신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점점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바이올로지컬한 모델이 점점 더 가중치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게 타고난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보는 추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이제 실직자도 늘어날 거고 우리 사회가요. 주식에서 뭐 돈을 날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하우스푸어가 된 사람, 그리고 뭐 자영업 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정신의학적인 통계로 IMF 이후에 자살자가 좀 폭증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늘어났지 않겠어요? IMF 직후에는. 근데 이제 직후에는 늘어났을 텐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거의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사회적 국가적으로 지금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있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때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신적인 네, 문제에 그럴 수 있죠. 시달리다가 네.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막 무너져 갈 수도 있는데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을 좀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각 개인이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개인이 하는 거는 네.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자기가 잘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서포트 시스템들이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잘못해서 그 경제 위기 같은 거 오지 않도록 국가에서 진짜로 신경 써줘야죠. 핀란드가 80년대 때 네. 10만 명당 30명이 자살을 했대요. 네.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네. 자살 대책을 세웠고 일본이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뒤에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네, 버블 버블. 부동산 버블이 꺼진 다음에 90년대 초부터 또 자살자가 네. 폭증을 해서 네. 계속되어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한 10년 뒤에는 3분의 2 손으로 떨어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살도 이제 보면 사회가 거의 이제 환경이 만들어가는 그 자살은 실제로 병이다. 사회적인 사회의 역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자살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뭐 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거의 그 신경을 쓰지 않았죠. OECD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인데 네. 2016년에 자살자가 13,092명이라고 해요. 지금은 뭐 한 15,000명쯤 되는 모양인데요. 10만 명당 25.6. 네. 거의 최고 기록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OECD 평균보다도 2배가 높고, 그리고 이 대략 한 달에 네. 300세대 아파트 주민 전원이 자살하는 숫자로 자살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1년에 300세대 아파트 12개 속하는 네. 인구가 네. 죽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참 엄청난 내용이죠. 그 제가 이제 정신과 진료를 해서 하는데 진짜로 그 저희 치료받다가 그 자살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진료하던 환자들이 그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할 경우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의 자살률이 훨씬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 보면 자식들 중에 자살자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전염성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사상 초유의 경제난이 환난이었던 이 97년 IMF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경제가 추락해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좀 큰 우리 사회에 수습 불가능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한 해에 한국에 울릉도 인구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한 해가 아니고 8개월 만에. 참 끔찍한 일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암 사망률보다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입장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분만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 2016년도에 예. 여자 환자가 산모가 예. 열이 나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했는데 예. 이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해보니까 아이는 이미 사산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 그 사산된 아이를 유도 분만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산모가 그 태반 박리가 돼가지고 과다출혈로 이제 쇼크가 와서 사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 뭐냐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돌보는 상태에서 태반 박리가 실제로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하면 그 태반 박리 예측하지 못하는 태반 박리 증상이 비정형적이어서 이 태반 박리를 의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그 분만 받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전부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 태반 박리 상황을 어떻게 의사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분만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감옥에 뭐라고 그러죠? 감옥으로 들어가는 구치소? 네, 구치소 담장위를 걷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출산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이나 뭐 소송이야 민사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장신을 이렇게 입증하는 서로 누가 옳은가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의료 부분에 확실하지 않은 과실에 그걸 구속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법정 구속을 시킨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고 그리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렇게 의사의 중과실을 그냥 구속 때 이미 판단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의사의 편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데 위축돼서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이게 형사든 민사든 다 좋은데요. 의료 분쟁에서 그 의사가 명백한 과실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을 했다 했을 때 중과실은 뭐 의사를 구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가끔씩은 이렇게 발생하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나라가 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게 되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환자들이 피해를 봐요. 나중에 결국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웬만하면 조금은 위험성이 있으면 의사들이 안 하려고. 한껏 뭐 거부했다고 해서 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뭐 크게 이럴 것보다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도 그거를 유도 분만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을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근데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그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 가서 또 응급실에 대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 사산아 같은 경우는 폐혈증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산모한테. 그러면 그것도 생명을 경각을 다루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이 의료를 법으로 대하는 부분에는 전문적인 어떤 기구를 제가 볼 때 만들어서 그 기구에 좀 심판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거기에 추가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방어 진료를 하게 되면 그게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면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못 살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네.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쏴버리니까 네. 문제가 되고 있고 네. 한국에는 경찰로 하여금 그 총기 사용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네. 제재하고 있으니까 네. 경찰이 지금 무기력해져서 네. 그 범인들이나 이런 것들 당하는 지금 사태가 나타나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는 건데요. 어려운 문제도 그거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자문기구를 두고 네. 그 결정을 참고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주말 네.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